네, 그러면 이번 주 불합리고사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소프트웨어 리포팅이고, 이제는 저희가 뭐 이거를 답을 뭐 1단락의 개념 쓰고 2단락의 개념도 그리고 뭐 2단락 나에다가 기술 요소 쓰고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이제는 지난 것 같고, 일단 소프트웨어 리팩토링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저는 정의에다가는 그 기능의 변경 없이 유지보수를 향상하기 위해 이런 단어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는 어떤 토픽이 나오면은 그 토픽에서 꼭 나와야 될 단어들, 핵심 키워드 이런 거 위주로 좀 학습하시면서 이제 좀 답안을 조금 더 풍부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리팩토링 여기에서도 좀 기법을 최대한 좀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약간 3R이랑 헷갈리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3R이랑 리팩토링은 다른 겁니다. 3R에 리팩토링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3R 하면 리버스, 리유즈, 리엔지니어링 세 개인데 리팩토링은 거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2번 이거는 와 저도 답을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이 되게 많은 문제인데 이거는 기출이라서 그냥 한번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답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문제를 냈고 해설지에는 이렇게 목표로 해서 3단표로 해서 여기가 단계별 활동, 여기가 세부 내용, 여기다 산출물 이렇게 해서 답이 써져 있는데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이거를 각각 뭐 이거 뭐 2단락 가, 2단락 나, 3단락 쓰기에도 뭔가 좀 애매한 것 같고 이거 좀 문제가 좀 별로 물론 이 내용 자체를 물어본 건 좋은데 기숙사 답을 쓰기에 정말 어려운 문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뭐 답을 뭐 어쨌건 다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게끔 써주셔야 되고 여기 세부 내용에서 중요한 거는 RFP 그리고 분리발주 요 두 가지 단어는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키워드 꼭 챙겨가도 돼요. 분리발주와 RFP 그리고 3번 SLA의 개념 및 주요 지표 구성 요소가 아니에요. 구성 요소가 주요 지표입니다. 구성 요소라고 했으면은 뭐죠? 그 기속함의 오매분가? 뭐 그 구성 요소를 써주면 되지만 여기서는 주요 지표이기 때문에 뭐 네트워크 가용률 뭐 당해 요런 지표를 써주셔야 됩니다. 구성 요소가 아니에요. 주요 지표. 그리고 물어본 걸 많이 써주는 게 좋습니다. 물어본 거를. 그다음에 가치사슬 관점에서 이것도 진짜 답을 어떻게 써야 될지 정말 어렵죠. 근데 이것도 기출이라서 뭐 기출이니까 답을 써야 되는데 이거를 그래도 뭐가 됐건 저는 요렇게 해서 하나에다가 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여기 ERP, SCM, MES, CRM 넣어서 비교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떤 분은 이거 두 개 비교하고 이거 두 개 비교하고 뭐 답을 이렇게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두 개 비교할 때처럼 네 개 같이 묶어갖고 비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요구공학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요구공학 그 서브노트의 개념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개념도를 제대로 그리신 분이 몇 분 안 계시고 왜 그래서 이거를 2단락 다 나를 둘 다 표로 쓰신 분이 되게 많은데 이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에다가 그 서브노트에 있는 그림 그리고 나에다가 3단표로 해서 뭐 개발 관리 나눠서 뭐 추분 점검, 혁기 점검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굳이 표로 쓰신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3단락에다가는 IEEE 830 써주시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6번, 요것도 기출이죠. 근데 이거는 원래 2교시 기출입니다. 2교시요. 그런데 이제 1교시로 이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쓸 것이냐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문제를 냈고, 이거는 사실 3단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솔리드 이렇게 써버리면 5점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뭐 대부분 이렇게 썼지만 여기다가 솔리드 쓰고 여기다가 그림 하나씩 그려줘야죠. 이렇게 쓰시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너무 기본 토픽이니까 최대한 3단락에다가 그 중에 하나 아니면은 뭐 객체지향의 특징, 근데 객체지향의 특징은 너무 무난하다. 이 솔리드 중에 하나 내가 진짜 잘 알고 있는 거 뭐 소스라도 좀 써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차별화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 토픽은.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보자면 소프트웨어 리팩토링은 요 단어 꼭 넣어주세요. 외부적 기능은 수정하지 않고 유지 보수성을 향상시키는 기법이다. 요 개념도는 암기를 해주셔야죠. 요 개념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서브노트에 있는 개념도는 암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채점하는 사람도 이걸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찾게 돼 있습니다. 찾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거 꼭 써주시고 배드 스멜 이런 거 꼭 써주시고, 그래서 리팩토링의 기법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 뭐 다 외울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조금 암기가 잘 되는 것들 위주로 그래도 한 6개 정도는 암기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3단락에다가는 이게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리팩토링 적용 시점, 삼진 규칙, 기능 추가, 버그 수정, 코드 리뷰 이렇게 네 가지 써주시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리팩토링은 거의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이거 꼭 학습해 주시고, 코드 스멜이랑 같이 묶어갖고 학습해 주세요. 그러니까 코드 스멜에서 어떤 코드 스멜이 있을 때 어떤 리팩토링 기법을 적용하면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같이 묶어서 학습해 주시면 학습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정보 시스템 마스터 플랜. 우리가 이제 EA가 있고 이 개념도 있잖아요. 이게 맞나 이게? 이게 맞나? 여기 이게 EA가 있고 ISP가 있고 이걸로 이제 ISMP 하나씩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SP는 기업의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전략을 세우는 거고, 거기서 나온 전략들을 하나하나 이제 RFP까지 실제로 우리가 이 계획, 뭐야, 실제 이행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ISMP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단어, 그리고 활동입니다. 활동. 다른 단어 쓰신 분 엄청 많은데, 활동이라고 써주세요. 활동. 그리고, 물론, 이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기능 점수 도출이 가능한 수준까지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좋긴 한데, 그러니까 FP도 좋긴 한데, 저는 ISMP 하면은 RFP를 도출한다.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RFP를 도출하기 위해서 거의 하죠. ISMP를.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학습하시라고 넣어둔 겁니다. 오늘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팔판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변경됐는지 이런 거는 같이 학습해 주세요. ISMP는 학방 업종이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여기서 그래도 좀 우리가 가져갈 만한 키워드는 여기 분리발주 가능성 평가, 그리고 제안 요청서 작성, RFP 작성 이 두 개는 다른 거는 뭐 사실 ISP랑 크게 다른 게 없어가지고 요 두 개는 요 두 개가 없으면은 뭐 이게 ISMP인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꼭 넣어주세요. 분리발주랑 제한 요청서. 그리고 ISP, ISMP 검토 주요 내용. 요거는 3단락에다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필시 중
사기, 비? 요건 추가된 거라서. 아무튼 요거 구성 항목 요거 암기해 주시고. 한 달락은 이게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요것도 있다. 규모의 적정성까지. 약간, 그죠. 원래 필시 중 사기규였는데, 요게 추가된 거죠. 그 다음에 SLA. SLA 하면은 마지막 단어는 뭐 약정서 또는 협약서, 꼭 마지막 단어는 그러니까 정의 쓸 때 마지막 단어를 꼭 주의해서 써주세요. 마지막 단어를. 앞에 내용 다 맞아도 마지막 단어 틀리면은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단어를 꼭 신경 써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SLA의 구성 요소를 물어봤으면 이걸 쓰는 게 맞죠. 서비스 정의 목적 범위, 기본 계약서, 카탈로그, 뭐 소우, SLO 이런 걸 쓰는 게 맞는데 이번에 물어본 거는 주요 지표를 물어봤으니까 물론 요것도 쓰고 요것도 썼으면 상관은 없지만 요것만 썼으면 안 된다. 주요 지표로는 뭐 서비스 가동률 이런 거 할 때 뭐 이런 공식을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공식을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눈으로 몇 번 봐두다 보면 이런 거 그 자리에서 나름 지어낼 수 있거든요. 그럴싸하게. 이런 거 그렇다고 해서 채점한 사람이 이거 공식 맞나 틀리나 보지도 않아요. 그럴싸하게 써놓으면 뭔가 답이 약간 그러니까 답에 수식이 많다는 거는 뭐 지식이 쌓여 있다는 거라서 일단 수식이 많으면 좋습니다, 일단. 이런 거 그냥 막 자세하게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 요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만들어내면은 좀 더 고득점 받지 않을까. 오늘 이거 쓰신 분 있어요? 이런 거? 수식? 본것 같은데? 대충 썼어요. 알겠습니다. 썼으면은 아무튼 좋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SLA 관리 체계 3단락 뭐 이런 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SLA, SLM 뭐 이런 관계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워터멜론 써주셔도 되고 워터멜론 뭔지 아시죠? 워터멜론이 그걸 텐데 나는 되게 내가 서비스 제공자야. 나는 되게 서비스를 잘해줬다고 생각하고 모든 문서에는 서비스 가동률이랑 이런 거 되게 좋게 보고서가 다 돼 있어. 근데 실제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죠. 워터멜론 SLA라고 그 모의고사에 나온 적 있거든요. 특히 그거 한번 그냥 개념만 갖고 가보세요. 개념. 그 다음에 밸류 체인. 뭐 이거는 그냥 이번 문제에서 답을 이렇게 쓸 필요는 없지만 밸류 체인이 나오면 요거 그려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뭐 대충 단어만 넣으면 된다. 참고하시고 비교를 이게 사실 이제 그 해설지에 나와 있는 건데 이때 그 기출풀이 해설지에 나와 있는 건데 이 내용 자체가 뭐 그렇게 좋고 뭐 비교를 잘 해놓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요렇게 나왔을 때 비교를 할 때 네 개를 어떻게 비교를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일단 한번 답을 써보시는 연습을 하라고 문제를 낸 거니까. 일단 ERP는 우리가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죠. 회사에서 어떤 뭐 인사, 회계, 뭐 근태 이런 거 전체 다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ERP인 거고 SCM은 서플라이 체인 매니저먼트, 공급망을 관리하는 거고 MES는 이게 뭐 생산 관리 시스템인가? 그리고 CRM은 커스터머 릴레이션 매니저먼트, 고객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는 범위가 이게 제일 큰 범위인 것 같아요. ERP가. 그래서 요거는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5번 요구공학의 정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요 요거 좀 암기해 주세요. 요 개념도. 그래서 우리가 답을 쓸 때는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요렇게만 쓰면 됩니다. 요렇게만. 요렇게. 개념도에다가 이 그림 그려주시고 그리고 여기가 개발이고
여기가 관리예요. 개발이 CMMI 레벨 3이고 관리가 CMMI 레벨 2다. 이런 것까지 좀 같이 써주시고 그리고 여기가 추분, 명, 검, 협기, 변, 검 이렇게 써주시고 요 그림은 꼭 학습.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학습하시라고 넣어놓은 거고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요구사항 명세서는 뭐냐?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조건이나 능력을 명시하는 것으로 계획서, 제안 요청서, 명세서 등 제시된 문서에 맞추어 대상 소프트웨어가 갖춰야 할 조건이나 능력을 기술한 내용이 요구사항 명세서다. 그래서 요구사항 명세서에 들어가야 될 것들 기본적인 거 암기해 주시고 법목계, 제, 기능, 비기능 뭐 이런 식으로 암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 그 뭐죠? 우리가 그 기준선 같은 기준선은 여기 순좀 아닌가? 그래서 3단락은 요거 요구사항 명세서 SRS 맞나? SRS? 네, SRS 써주시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솔리드 원칙. 솔리드 원칙의 정의를 쓰실 때도 이런 거 써주세요. 재사용성과 요지보수 향상을 위한 그리고 뭐 루즐리 커플드 약간 좀 이 객체 지향에서 나오는 단어 위주로 좀 써주셔야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 이거 원칙이잖아요, 원칙. 원칙이라고 마지막 써주세요, 정의에다가. 뭐 여러 뭐 개발 방법 뭐 이렇게 쓰신 분이 있는데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리고 단일 책임의 원칙. 단일 책임의 원칙이란 시스템이 모든 객체는 하나의 책임만을 가져야 한다. 이게 이제 단일 책임 원칙이고 그리고 이런 거 약간 그 자리에서 그림 지어내려고 하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내가 이런 문제는 워낙 단골 문제니까 이런 거는 그림을 사전에 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 그림을 그려 보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 내가 이걸 시험에 나왔을 때 내가 이거를 10분 내에 5개를 그릴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야지 들어가시면 돼요. 내가 지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건 내가 그림을 10분 내에 그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봐주시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뭐야 책임을 분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개방 폐쇄의 원칙, 확장에는 열려 있고 수정에는 닫혀 있어야 한다. 요 그림 그리셔야 되고, 그다음에 리스코프 치안의 원칙, 부모 클래스의 객체들이 자식 클래스 사용되는 곳에 배치될 수 있어야 한다는 설계 원칙. 요거 학습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분리의 원칙. 어떤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에 종속될 때는 최소한의 인터페이스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설계 원칙. 요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랑 퍼사드랑 왜 반대 아니에요? 이거랑 퍼사드랑? 보프에서 퍼사드? 보프에서 퍼사드는 인터페이스를 묶으라고 하지 않나? 저는 개발자가 아니라 도저히 저는 지금도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그림을 암기해서 답을 썼습니다. 의존성 역전의 원칙. 높은 레벨의 모듈은 낮은 레벨의 모듈을 의존하면 안 되며 서로 추상에 의존해야 한다는 설계. 요거 요런 거 꼭 요 그림 학습해 주시고 한 단락에다가는 객체 지향의 특징 또는 뭐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 소스 코드 같은 거 하나 써줄 수 있다 하면은 그런 거 써주시면 훌륭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교 시험. 와, 근데 오늘 답을 대부분이 3번이랑 6번은 안 푼 사람이 거의 없어. 3번, 6번. MSA는 다들 약간 만만한 것 같아. 근데 요 5번도 안 푼 사람이 거의 없지. 5번도. 이건 진짜 쉽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 1번 푼 사람 거의 없고, 그쵸? 1번 푼 사람이 거의 없어. 이게 최근에 기출 문제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풀고 제대로 쓴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에 약간 좀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있구나. 왜냐면은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또 정부에서 발표한 지침 이런 것들은 공부를 안 하면 답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한다고 느끼신 분들이 이거를 푸셨더라고. 1번과 2번. 어, 이것도 해결 물어봤으니까 1단락에다가 범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처 EA의 정의 정도를 써주시면 좋겠죠. EA 정의 정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용은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와 요거 이게 진짜 이거 두 개 가지고 3페이지를 도대체 어떻게 채워야 되지? 라고 저도 고민을 했는데 그냥 이거는 기출 문제라서 하시라고 갖고 온 거고 뭐 어쨌건 요거 한 페이지 쓰고 요거 한 페이지 쓰고 인트로로 이 소프트웨어 프로세서 SP 인증의 어떤 개념 써주고 0.5페이지 써주고 4단락에다가 그래서 뭐 제언 써주고 0.5페이지 이렇게 해서 3페이지 그냥 가볍게 맞추고 다른 문제에다가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이 문제는. 품질 인증 기준이랑 인증 등급은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요런 문제 3번 이런 문제 물어본 게 3개잖아요. 인트로를 쓸 때 여기다가 MSA의 정의를 써보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1달러에다 MSA 정의를 썼어. 그럼 문제가 여기랑 또 겹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1달러에다가 MSA 정의를 쓰는 게 아니라 왜 MSA가 요즘에 왜 화두가 되고 MSA로 왜 전환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인트로를 써주시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MSA의 DDD, 요거 MSA의 DDD라는 거는 사실 DDD 자체가 하나의 토픽이기 때문에 개념은 꼭 써주셔야 돼요. 이게 뭐다라고. 그리고 개념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단어는 그 유비쿼터스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저는 전략적 설계, 전술적 설계 그걸 원했는데 뭐 그게 꼭 아니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그냥 웬만하면 일단 서브노트에 있는 거를 그대로 썼다는 거는 그 사람은 공부를 했다는 거잖아. 근데 서브노트에 없는 걸 썼다는 거는 둘 중 하나야. 이 사람이 진짜 실무적으로 알아갖고 나보다 잘 알아서 썼거나 아니면 소설을 썼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채점한 사람이 이게 소설인지 진짜 잘 알아서 쓴 건지 그거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서브노트에 있는 대로 답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개념에 유비쿼터스 꼭 들어가야 되고 전술적 설계, 전략적 설계 그리고 이런 GDD에서만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 컨텍스트 맵이라던가 이런 단어들, 뭐 엔터티 이런 것들을 좀 써주면은 이제 GDD스럽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 좀 챙겨가 주시고 그리고 MSA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이 개선 방안에다가 줄줄이 소설 쓰지 마시고 뭐 전문가를 키워야 된다, 뭐 장애를 대응해야 된다 이런 소설 쓰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배운 거 그냥 뭐 CQRS, 사가 패턴, 서비스 메시, 헥사고날 아니면 배포하는 거 배포 기법 뭐더라? 아무튼 그러니까 그냥 배웠던 거 위주로 키워드로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소설 쓰는 것보다. 보자면은 범정부 EA 메타 모델의 개념 범정부 이해의 목적 확인 및 범정부 이해의 목적에 따른 구성 요소 도출을 통하여 범정부 이해의 메타 모델을 정의함. 그리고 저도 이거를 뭐 제가 이해를 따로 공부할 일이 없으니까 해설지를 보고 공부했는데 이 아키텍처 참조 모형이 이거래요. 성과 참조, 업무 참조, 서비스 참조, 데이터 참조, 기술 참조. 근데 오늘 뭐 이게 제가 무지한 걸 수도 있지만 요렇게 해갖고 답을 쓰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아키텍처 참조 모형, 이렇게 답을 쓰신 분들이. 그래갖고 막 그 뭐지? 그런 거 뭐, 레파지토리, 뭐, 클라이언트 서버, 뭐, 요런 거를 쓰신 분들이 꽤 많으시던데? 요거라고 합니다.
범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처 참조 모형은 성과, 업무, 서비스, 데이터, 기술 이렇게 5가지라고 하니까 이거는 꼭 해주시고 EA 성숙도 모델 단계. 와, 저는 아까 채점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걸 다 암기를 하셨더라고. 이 5가지를. 현황 수립, 미행 전략 수립, 목표 수립, 아키텍처 선정, 최적화.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도 해설지를 갖고 온 건데 23조가 아니지 않아요? 21조 아니에요? 21조? 그렇죠. 21조. 그래서 SP 인증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21조에 근거해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역량 수준을 평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평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마지막 단어 꼭 써주시고 뭐 관계도까지는 여기까지는 필요 없고 요걸 봐야죠. 프로세스 품질 인증 기준. 우리는 요 정도까지만 암기하잖아요. 뭐 조직, 프로세스, 지원, 개발, 프로젝트 관리 여기까지만 암기하잖아요. 근데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니까 뭐 요거까지 써주면 좋겠지만 뭐 이거까지 암기하기는 좀 쉽지 않죠. 근데 또 나름 또 그 와중에 약간 그 자리에서 이 단어로 요거를 이렇게 막 떠올리면서 소설을 잘 쓰신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거는 요 정도 남기하셔야 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고 2등급이 프로젝트 관리 개발 지원, 3등급이 프로세스 개선 조직 관리 이렇게 되었고 1, 2, 3등급이 있다. 이거는 꼭 학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SP 이거 4단락에 SP 인증과 뭐 GS 인증 비교 있는데 우리는 2교시형에는 웬만하면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이 SP 인증을 좀 잘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제언 써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런 거 공부 안 하잖아요. 이거 언제 공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MSA. MSA 모놀로식 아키텍처에서 나와야 될 단어는 뭐 약간 뭐 통합되어 있다. 하나로 뭐 묶여져 있다. 이런 단어 좀 나오시면 되고 MSA는 여러 개의 작은 단위로 쪼개져 있다. 이런 단어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에. 그리고 이거 비교할 때 조금 뭐 여기 뭐 목적, 개발, 뭐 이렇게 뭐 수정, 장점, 단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보다 뭐 DB는 어떻게 뭐가 다르고 뭐 언어는 뭐가 다르고 장애가 생겼을 때는 뭐가 다르고 배포 방식은 뭐가 다르고 뭔가 이런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비교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MSA, DDD의 개념. 이 DDD는 그래도 좀 중요한 토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습을 해주시고 DDD 개념에 나와야 될 거는 요거죠. 공통의 언어.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유비쿼터스 언어가 공통의 언어거든요. 근데 공통의 언어라고 하면 뭔가 없어 보여. 유비쿼터스라고 써주세요. 유비쿼터스 언어. 그래서 마지막 단어는 설계 방법이다. 그래서 전략적 설계와 전술적 설계가 있다. 전략적 설계는 개념, 전략적 설계란 뭐냐? 비즈니스상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을 구분하고 찾는 과정으로 유비쿼터스 언어로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도출하고 컨텍스트 맵을 작성하며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도출하는 게 전략적 설계다. 그래서 이 절차까지 저는 학습할 때 이것까지 다 암기했었거든요. 이 절차까지. 그리고 전술적 설계 개념은 도메인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패턴의 집합을 제공하며 내부 아키텍처를 설계한다. 그래서 계층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유형 패턴은 이렇게 되어 있다.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진짜 도저히 그러니까 개발 안 해보니까 도저히 MSA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책을 하나 사가지고 봤더니 그 이후로 MSA를 어느 정도는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산 책이 DDD 주도 기반의 MSA였어. DDD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 책을 샀습니다. MSA의 문제점. MSA의 문제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건 뭐예요? 쪼개 놓으니까 뭐가 문제야?
데이터 정합성이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그 내부에서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할 거잖아요. 그 두 개는 무조건 나와야죠. 다른 건 안 나오고,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두 개는 꼭 써주시고, 그 다음에 개선 방안에다가 뭐 파일 분석 시스템, 뭐 클라우드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사가, 서비스 메시, CQRX, 어, 서킷 패턴, 헥사고날, 클린 아키텍처, 그냥 그 그 토픽들이, 그러니까 사가랑 서비스 메시랑 이런 게 왜 나왔겠어요? MSA에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사가, 서비스 메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써주시면 그냥 그게 훨씬 더 좋은 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런 거 별도로, 이런 거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전에 학습했던 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뭐 시간이 된다면 MSA로 전환할 때 어떤 것들을 실제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7번부터 13번까지 출제를 했고요. 먼저 첫 번째 이제 CCM하고 CPM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인데 제가 일부러 여기를 좀 바꿔봤거든요. 원래는 CPM부터 보통 공부할 때 CPM부터 공부하시잖아요. 그래도 오늘 답안 작성하실 때 보니까 거꾸로 쓰신 분들이 한 세 분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예, 낚이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키워드 위주로 좀 그 문제, 그러니까 키워드도 키워드지만 이거 문제에 좀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실수하면 아무리 아래 내용이 맞아도 뭐 채점자에 따라서는 득점을 뭐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제 흘러갔다라고 인지가 되는 순간 저도 이거 당해봤는데 한 4점 막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아무리 잘 써도. 네. 그래서 이제 위에 이제 CPM이 사실은 이 크리티컬 패스 그리고 이 여유 시간이 0인 패스가 크리티컬 패스죠. 네, 여유 시간이 없이 빡빡하게 일정 중심으로 관리를 하는 게 CPM이고 DCM은 이제 버퍼를 통합 관리해서 버퍼의 소진율 기준으로 프로젝트의 진행률을 판단한다. 그래서 이제 버퍼 그리고 여기는 크리티컬 패스 여유 시간이 0인 패스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에서 있어서 뭐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려주면 그럴수록 좋긴 한데 일단은 여기에 피딩 버퍼, 그다음에 프로젝트 버퍼, 자원 버퍼, 그다음에 안모행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CPM의 경우에는 이 적어도 네, 이런 식으로 네, 3개 정도는 뭔가 이렇게 그려줘야 네, 크리티컬 패스 느낌이 나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하나 정도를 밑에 더 추가해서 실제로 요거는 가는 길이 아니고 이렇게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이 나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에 요런 도식을 좀 디테일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CCM은 LS, 레이트 스타트고요. CPM은 얼리 스타트입니다. 그리고 관리 관점으로 봤을 때 버퍼의 소진율, 요거는 진척률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버퍼의 통합 관리, 그리고 여유 시간을 반영을 한다. 자원 제약 자체를 계획에 반영하니까 버퍼를 둔다라는 말이죠. 자연 제약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관점 기준으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3단락은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뭐 파자후학 그래가지고 파킨슨 법칙 뭐 그런 프로젝트가 딜레이가 된 이유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CPM 가장 얼리 스타트 기준으로 가장 빡빡하게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버퍼를 두고서 그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프로젝트의 특성에 맞추어서 우리가 빨리 끝내고 정말 납기가 중요한 거는 CPM으로 가야 되고 더 정확도나 품질이나 이런 것들 중요하면 CCM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단락에서는 그런 내용을 뭐 경험 위반이라던가 뭐 둘 다 상호 보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VM과 번다운 차트, 이것도 그림의 디테일이 이제 없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적어도 그림을 그리셨다고 하시면 여기 Y축, X축, 네, 요거는 잘 그려주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여기 PV, CV, 예. 그리고 여기 중간에 사이 SV, 그 다음에 EV, 네. 그리고 여기 BAC, VAC, EAC. 중간에 선 하나, 둘, 셋. 네. 초과되었을 때 총 예측할 수 있는 공사비, 코스트, 그리고 예, 그대로 온고잉 했을 때 어떤 그런 예산, BAC. 그래가지고 축이 하나, 둘, 셋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그래프가 일단은 한 개, 현재 상태, 목표 종료일, 예상 종료일 이런 식으로 여기 밑에 잘 보실게요. 여기 밑에. 네. 그래서 요 정도는 그려줘야 된다. 네. 그래야지 이제 채점자가 보고 아 이런 키워드가 들어갔구나 생각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 언드 밸류 매니지먼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계획 대비 얼마나 지금 예, 가치를 획득하였는가, 획득 가치 기반의 일정과 원가를 측정해서 지금 현재 잘 가고 있는가, 아니면 뒤처지고 있는가, 코스트가 초과하였는가, 아니, 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사실 이 요거에 되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상태에서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지표입니다. 그래서 스케줄 퍼포먼스 인덱스하고 코스트 퍼포먼스 인덱스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지금 1보다 작으면은 지연, 1보다 작으면은 예산이 초과되었다. 네. 그래서 무조건 1보다 큰 게 좋은 거고 1보다 작으면은 나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왠지 뭔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1보다 작으면 무조건 안 좋은 거고 1보다 크면은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2교 시험을 제가 이거를 이제 계산 문제를 냈는데 또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번다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크럼의 스프린트 기반의 일정 관리 도구로서 그죠? 여기 Y축, X축 여기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그 계획된 스토리 점수보다 그쵸? 뭔가 많이 더 소요됐다, 덜 소요됐다라고 해가지고 빠른 진행인지 일정보다 늦은 진행인지 이거를 가지고서 판단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에자일 프로젝트 기반에 많이 쓰이는 스토리 포인트 산정 기반의 현재 진행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차트다. 네. 그래서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폭포수라던가 그냥 정량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뭐 방법론에다 쓰이는 그런 방법이고 요거는 에자일이다라고 이제 조금 몰아가면서 그리고 이제 각각의 어떤 그런 방법에서 어떤 단계에 이거를 수행을 해야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는가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달러군요. 그리고 일정 지연과 지연의 원인과 해결 방안. 네, 그래서 1, 뭐 이런 식으로 2로 잡으시거나 아니면은 일정 지연이나 뭐 프로젝트 관리의 단축 기법의 정의나 이런 것들을 뭐 1로 잡아주시면서 가 또는 나로 가셔도 되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는데 일단 뭐 파자후학 뭐 그거 있잖아요. 파킨슨 뭐 그다음에 뭐 학생의 법칙 뭐 그런 것들도 적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뭐 경험 기반으로 봤을 때 핵심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RNR이 없다거나 프레임워크가 뭔가 부실하다거나 자동화된 테스트 도구가 없다거나 그리고 상주 인력이나 전문 인력이 없다거나 개발자가 인사소통 부족 그다음에 요구 사항이 누락 불명확한 목표 뭐 이런 것들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이제 풍부하게 적어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 예, 후행공정 학생증후군 자기방어 그리고 단축 기법으로 크래싱 패스트 트래킹, 뭐, 그다음에 자원 평화라 평준화 그 두 가지 다 적어주시면서 네, 다양한 기법을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기본 문제였고
그리고 테일러링, 예. 프로젝트의 특성이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서, 그죠? 그다음에 범위나 규모나 기간이나 이런 투입 인력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 절차나 기법이나 산출물을 적절하게 변경하는 활동이 테일러링이다. 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하죠. 당연히 특징하고 앞에 어떤 지금 프로세스를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선정을 당연히 하는 거고 상위 수준에서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세부적으로 한다. 상위 수준의 커스터마이징 할 때는 WBS를 변경한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산출물의 구성도나 그 관련된 스케줄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그죠? 그리고 문서화한다. 근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단계별로 발생하는 이 순서도 중요하지만 안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가 네. 요거까지 디테일하게 적어 주셔야 뭔가 완벽한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절차와 산출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3단락은 뭐 여러 가지 좋은 내용 많이 적어주셨는데 고려사항도 좋긴 하지만 요즘에 테일러링이라고 하면 일단 애자일 테일러링이 많이 이제 뭐 뜨고 있거든. 뜬다기보다는 애자일 자체가 산출물이 중간중간에 막 요구도 계속 바뀌고 하다 보니까 산출물 작성이 어렵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테일러링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링 조금만 해보시면 좋은 얘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차별화된 그 실무적으로 테일러링을 해봤다. 요즘에는 애자일 과목론이 많이 뜨고 있으니까 최신화된 애자일을 어떻게 테일러링 할지 이런 것까지 같이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 하네스도 예, 그 너무 스톱하고 드라이버하고 두 가지 요소로만 이제 적어주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일반적으로 그 안에 드라이버를 구성하고 있는 스톱하고 예, 드라이버가 맞긴 한데 예,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트하고 케이스하고 스트립하고 뭐 목 오브젝트 이런 까지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점수를 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구성 요소 다시 한번 보시고 주로 이제 구성 요소가 이 두 가지가 맞긴 하지만 예, 테스트에 대한 케이스 그리고 실행하기 위한 그런 스크립트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의 집합을 수트라고 하죠. 네. 이런 것까지 있다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XP. 네, XP는 이 TDD입니다. TDD. 키워드가 TDD고 짧은 개발 주기, 반복. 네. 이런 키워드가 없는 분들은 제가 정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애자일 방법론이긴 한데 이 세 가지를 제가 꼭 찾았습니다. 스몰 릴리즈, 반복, TDD. 그래서 핵심 가치 다섯 가치는 용단의 피존이죠. 용기, 단순성, 의사소통, 피드백, 존중. 이거를 또 12가지의 어떤 그런 원칙, 뭐 이런 거 좀 헷갈리셔가지고 12가지 쓰신 분도 계신데, 핵심 가치는 5가지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저 스토리 기반으로 요구사항을 취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배포할지, 만들지에 대해서, 그죠? 반복을 통해서, TDD가 원래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자주 빠르게, 예, 그렇게 그 반복적으로 테스트하면서 품질을 높여 나가고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프로덕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반복적으로 네, 테스트를 통해서 인수시험을 통해서 소규모 배포를 통해서 빠르게 만들어 나간다. 그래서 특히 여기 반복, 소규모 배포, 네, 그리고 스파이크와 유저 스토리, 네, 요거는 꼭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세스는 아래와 보시다시피 요구 분석 단계에서는 유저 스토리와 스파이크 기준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 배포는 어떻게 할지 계획을 간단히 생성한 이후에 반복과 인스 테스트와 스몰 릴리즈를 통해서 빠르게 핵심적인 프로덕트를 만들어 나간다. 네, XP가 되겠습니다. 13번은 이제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AI로 좀 바꿔봤습니다. 지금 바꿔봤고. 그래서 이제 AX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인공지능을 어쨌든 간에 기업에 도입을 하고 전사적으로 사업 모델, 그죠?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SK텔레콤 같은 회사가 이 통신회사를 더 이상 우리는 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라고 그 최태원 회장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통신사가 아니에요. SK는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신망을 통해서 더 쉽게 빠르게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냥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새로운 모델을 새로 발굴을 하는 그런 혁신적인 경영, 혁신 기법이라던가, 네. 아니면 내부적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프로세스나 작업과 관련된 그런 절차를 인공지능 혁신 기술을 통해서 효율성 있게 가져간다. 그렇게 재창조하는 혁신적인 경영 기법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AI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져가려고 하면 인프라도 중요하고, 그죠? 그다음에 거버넌스, 서비스 이런 관점에서 다양하게 그리고 조직과 문화, 네, 목표 시스템, 예, 그림은 뭐 이 정도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인프라,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적어주시면 되는데 일단 ML, 요즘에 생성형 AI, 그 다음에 빅데이터, 학습 데이터와 관련된 빅데이터 기반의 어떤 데이터 파이프라인, 다연어 처리 기술, 이런 것들은 다 무조건 아는 기술을 다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뭐 GPU, HBM 배우신 거 다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클라우드 컴퓨팅 있어야 되겠고, MLOps 체계, LLMOps 체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I 거버넌스는 당연히 데이터 거버넌스, 그리고 모델 거버넌스, 관련된 AI 윤리 규정 준수, 등등등 해서 좋은 얘기가 다 이쪽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최근에 어떤 사례도 적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뭐 일부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니라 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뭔가 뉴럴넷이 아니고 인공지능 칩을 뭐 머리에다 심어가지고 내가 생각만 해도 차가 오고 운전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인공지능 회사다라고 이런 식으로 뭔가 본인만이 지금 여기에 내가 잘 알고 있는 토픽이고 내가 지금 여태까지 그 조금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단계 이런 내용도 좋긴 한데 예, 저는 최신의 어떤 그런 경향이나 트렌드도 적어주시면 3단락에 좋은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 그 데일리라는 그 신문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 한번 링크를 열어보시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번부터 6번 이제 그 2교시형 출제를 했는데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랑 일부 묻는 문제가 이제 짬뽕이 되어 있었습니다. EVM에서 다시 물을 때는 기본적으로 적어야 되는 이런 측정 요소 그리고 분석 요소 중에서도 이 두 가지 SPI, CPI 요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잘 적으셨어요. 오늘 잘 적으셨고 이렇게 계산도 잘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수치를 보거든요. 계산 문제는. 요거를 정확히 적어줘야 되잖아요. 0.83 내지 1.12를 적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생각보다 어디 구석탱이에다 막 작게 적으니까 티가 안 납니다. 그러시면은 분석 요소하고 결과에다가 별도로 이거를 지금 이런 상황이다 적어주시고 1보다 작고 그다음에 이거 CPI는 1보다 크니까 이런 지금 어떤 문제인 상황이다라고 적어주는 게 좋겠죠.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계산은 계산대로 당연히 맞아야 되고 지금 EVM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 프로젝트가 예산 초과인가 일정 초과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 상황을 분석을 해주시는 내용이 어딘가 꼭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답안에는 그림이 없긴 하지만 그림을 같이 그려주시면서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완벽한 답안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일정과 비용에 대해서 리스크와 관련된 요소는 요거는 뭐 저 앞에서 다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부정적인 위험 대응 방법. 그래서 이제 회피 전가 완화 수용 네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런 사례로 뭐 전문가를 투입한다거나 경영 관리를 수행한다. CCB, 체인지 컨트롤 보드 이런 것들을 적어 주셔야 되겠죠. 어딘가. CCB 운영을 한다. 그리고 뭐 병행 개발을 시행을 한다. 아니면 또뭐 제3자의 보험에 맡긴다. 뭐 이런 것들이 리스크를 해칭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으니까 다양한 사례 위주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묻는 어떤 항목에만 사달락 없이 딱딱 구성만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담백하게 적고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요구사항의 품질 속성은 요겁니다. 요거. 네. 그래서 막 기신사효 유의 보고 이거 쓰신 분도 계신데 요구사항 품질 속성, 요구사항 품질 속성. 그렇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요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도출 기법은 많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인터뷰, 설문지, 브레인스토밍, 프로토타이핑, 워크샵, 관찰, 유즈 케이스, 아니면 기존 문서에 대한 분석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많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다들 잘 적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단계라고 하면 추분 점검인데, 그렇죠? 이 추분 점검을 1도에다가 잘 그리셨어요. 수출, 분석, 명세, 검증. 이렇게 잘 적었거든요. 그러면 나에다가 표에다가 이 내용이 구분해 와야 됩니다. 구분해. 수출, 분석, 명세, 검증.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상세 절차를 적으셔야죠. 상세 절차. 네. 분명히 수출, 분석, 명세, 검증이 이걸로만 끝나지 않을 겁니다. 네. 대상 선정하고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기능에 대해서 뭐 리스트업하고 UML을 그려가지고 시나리오화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상세 절차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렇다 보니까 1도를 그리시고 그다음에 1표를 그리실 때 상세 절차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 추분 점검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설명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네, 답안 이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득점을 받으시려면은 이 여기서 개발 단계에 대해서 집중해서 지금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개발에 대해서 당연히 초분 점검은 당연한 거고 지금 이 상세 절차를 제대로 아느냐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분 점검이 맞아요. 키워드는 맞는데 여기다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2열에다가. 일렬로 빼시면서 표를 그리실 때는 여기에 누가 디테일하게 추출 분석 명세 검증을 잘 아느냐 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답안 이런 내용이 밖에 좋은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야죠. UML 작성, ERD 작성, 시나리오 작성, SRS 확정, 그죠? 그다음에 문서와 뭐 이런 것들, VMV 뭐 베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 해가지고, 그죠?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레벨을 너무 낮게 맞추시면은 답안이 그냥 헐렁해 보이고, 그냥 추분 명것만 보이는 답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 절차를 꼭 2열에다 적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토픽일수록 이 추분명거 모르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누가 상세 절차를 잘 아느냐, 그리고 이런 산출문과 기법을 누가 디테일하게 아느냐, 요거까지 생각을 해주셔서 2열에 적어주셔야죠.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MSA는 이제 너무 유명한 그 아키텍처 방법론이 돼가지고 이 공부를 좀 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약간 타겟형으로 냈고요. 앞에 이 두 가지는 뭐 잘 썰을 푸시면 됩니다. 네, 문제점이 있고 MSA가 아무래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얽히고 설키고 작은 단위로 호출도 해야 되고 또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그 트랜잭션에 뭐 롤백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안도 향상이 돼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누가 이제 잘 부풀리냐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 마지막에 생각보다 이 디플로이먼트 패턴 요게 뭐 블루그린이랑 까나리 이게 아닙니다. API 게이트웨이 디플로이먼트이기 때문에 예, 게이트웨이를 어떻게 구성을 하겠느냐라고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요거 정도는 이제 몇 가지 좀 알고 계시다가 MSA가 나왔을 때 저라면 지금 실질적으로 MSA를 실현을 해야 될 때 여러 가지 패턴들도 중요하지만 API의 급격한 증가 때문에 그 API 게이트웨이가 없다고 치면 굉장히 서비스 자체가 막 죽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어떤 그런 이슈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호출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API 게이트웨이가 핵심적인 그런 이 석세스 팩터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타달락으로 이제 하나의 꼭지를 몇 가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시라고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 중앙 집중식, 예, 중앙에서 모든 걸 통제하고 뿌리는 방식. 그리고 티어 게이트웨이. 그래서 이제 라우터를 중간에 하나 두고 유입과 그리고 분산을 조금 분리를 했죠. 그리고 마이크로 게이트웨이는 또 중간에도 하나를 더 둬서 두 개의 층의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파드 게이트웨이, 퍼파드 게이트웨이 이렇게 파드 기반을 더 나눠가지고 그리고 인그레스 컨트롤러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또 나머지 한 가지는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MSA는 누구보다도 나온다라고 하면 뭐 패턴, 사가 패턴, CQRS 패턴, 뭐 서비스 메쉬, DDD 그런 얘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까지 잘 구성을 했을 때 MSA가 잘 동작을 한다라는 이 기술사만의 관점을 제시를 해주셔야 뭐 16점, 17점이 터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MSA가 너무나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사가 패턴이 뭔지도 모르고 그랬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그냥 유명해졌고 그 정도는 적어주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